3년 만에 밟는 한국의 공기는 기억보다 차가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달콤했다. 오서연은 긴 비행의 피로도 잊은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폐를 가득 채우는 익숙한 도시의 냄새에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독일에서의 혹독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일이 될 터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잠시 후 화면이 밝아지며 수십 개의 알림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중 가장 위에 떠 있는 것은 내 사랑 현우 씨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부재중 전화 10통이었다. 서연은 웃음을 터뜨릴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는 그녀가 오늘 돌아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마지막 통화에서 일부러 1년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자신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랄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벅차올랐다. 아마도 그녀를 번쩍 들어올려 빙글빙글 돌지도 모른다.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마침내 집에 돌아왔다고 속삭여줄지도 모른다. 예약해둔 택시에 올라타자 운전기사가 행선지를 재차 확인했다. 동탄 신도시 새로 지은 아파트로 가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택시는 막힘없이 어둠이 내린 고속도로를 달렸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며 서연은 감회에 젖었다. 독일에서의 3년, 지독한 외로움과 고된 노동의 시간을 견디게 한 것은 오직 하나의 목표였다. 남편 현우와 함께할 온전히 그들만의 공간. 밤낮으로 병동을 뛰어다니고 손이 부르트도록 환자들을 돌보며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마침내 마련한 집이었다. 그녀는 독일에 있었지만 아파트의 설계부터 인테리어 자재 하나까지 모두 현우와 영상통화로 상의하며 골랐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녀의 희생과 사랑이 깃든 결정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는 높이 솟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춰섰다. 서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캐리어를 끌고 로비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그녀가 사진으로 보던 그대로였지만 아주 작은 위화감이 느껴졌다. 그녀가 인터넷으로 골랐던 흰색 호접란 화분 대신 낯선 녹색 관엽식물이 로비 중앙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상하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아마도 현우가 자신을 놀라게 해주려고 일부러 바꾼 것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버튼을 눌렀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복도를 지나 마침내 1502호 현관문 앞에 섰다. 그녀의 심호흡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렸다. 서연은 익숙하게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디지털 도어록 아래의 비상키 홀에 넣었다. 하지만 열쇠는 절반쯤 들어가다 굳은 벽에 막힌 것처럼 더는 돌아가지 않았다. 서연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녀는 열쇠를 빼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넣어보았다. 결과는 같았다. 단단한 금속이 무언가에 막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자물쇠가 바뀌었다.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수만 가지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무언가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시 망설이다 초인종 버튼을 눌렀다. 짧고 선명한 벨소리가 문 너머로 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문을 응시했다. 바로 그때 안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남편인
현우의 발소리치고는 너무나 가벼웠다. 느리고 조금은 망설이는 듯한 걸음걸이였다. 디지털 도어록이 해제되는 기계음이 날카롭게 울리고 문이 천천히 안으로 열렸다. 문틈으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현우가 아니었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 윤미정이었다. 그녀는 서연이 평소에 가장 아끼던 연보라색 실크 잠옷을 입은 채였다. 미정은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본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늘어졌다. 미정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아파트 복도의 차가운 공기만이 두 사람의 침묵을 감싸고 있었다. 내 모든 규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2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복도에서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친구의 창백한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는 채 나지막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비켜. 한마디였다. 그 짧은 말에 담긴 무게에 미정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그녀는 무언가 변명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서연의 단호한 눈빛에 눌려 결국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섰다. 서연은 미정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할 미래를 그리며 모든 것을 바쳐 마련한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낯선 공기가 그녀를 덮쳤다. 집 안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서연이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향이었다. 현관 한쪽에는 남자 구두 두 켤레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남편 현우의 취향과는 거리가 먼 번쩍이는 디자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거실벽이었다.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던 대형 결혼 사진이 걸려 있어야 할 자리에는 차가운 색감의 추상화가 덩그러니 걸려 있었다. 그들의 행복했던 순간이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림 조각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언니, 이게 그러니까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등 뒤에서 미정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슬픔 대신 싸늘한 무표정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럼 뭔? 서연의 질문에 미정은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했다. 현우 씨가 외로워해서 내가 그냥 가끔 와서 집만 봐준 거야. 그 말에 서연의 입가에서 희미하고 공허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거실 중앙의 탁자를 향해 걸어갔다. 탁자 위에는 와인 두 잔이 놓여 있었다. 한 잔은 비어 있었고 다른 한 잔에는 붉은 와인이 절반쯤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잔의 투명한 테두리에는 선명한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다. 미정이 평소 즐겨 바르던 짙은 버건디색이었다. 서연은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녀의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힘이 풀리며 묵직한 캐리어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가 텅 빈 거실을 울렸다. 서연은 홀린 사람처럼 침실로 향했다. 그녀의 희생과 꿈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가장 신성해야 할 공간으로. 언니 안 돼, 거긴. 미정이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가볍게 뿌리치고 망설임 없이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침실의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다. 그녀가 직접 골랐던 순면의 하얀색 침구는 저속한 광택이 흐르는 검은색 실크 침구로 바뀌어 있었다. 벽지는 차분한 아이보리색에서 답답한 베이지색으로 덧칠해져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숨을 멎게 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화장대 위였다. 원래 그곳에는 독일로 떠나기 전 공항에서 현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리에는 다른 사진이 있었다. 액자 속에는 현우와 미정이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연인처럼 다정하게 어깨를 기댄 채 웃고 있었다.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완벽한 연인의 모습이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찔한 현기증이 일었다.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녀의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렸다. 지난 3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12시간이 넘는 고된 근무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견뎌내던 순간들, 명절에도 홀로 병원에서 끼니를 때우던 밤들, 그 모든 것이 이 배신을 위해 존재했던 시간이었단 말인가. 등 뒤에서 미정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사람이 너무 외롭다고 했어. 언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서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 미정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잿빛 눈동자만이 남아 있었다. 그때 서연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이 밝아지며 발신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내 사랑 현우 씨. 미정의 울음소리가 순간 멎었다. 두 여자의 시선이 동시에 작은 화면에 꽂혔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한 정적 속에서 서연은 망설임 없이 녹색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자신의 세상이 산산조각난 바로 그 침실에 서서 놀랍도록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현우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흘러나왔다. 서연아, 너 어디야?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서연은 액자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남자와 바로 뒤에 서 있는 여자, 모두의 심장을 꿰뚫을 만큼 또렷하게 대답했다. 나 집이야. 네, 모든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3장을 상세히 작성하겠습니다. 서연의 대답이 끝난 후 수화기 너머에서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초침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몇 초 뒤 마침내 현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전의 다급함은 사라지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집이라고 알려줬어야지. 마중 나갔을 텐데.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 당신 표정이 보고 싶었거든. 서연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현우는 그 미묘한 차이를 감지했는지 잠시 말을 멈췄다. 미정은 서연의 등 뒤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굳어 있었다. 일단 거기 있어. 할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 대화가 필요해. 그래. 서연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대화 필요하지. 전화를 끄는 서연은 침실 화장대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볼 뿐이었다. 3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조금은 푸석해진 피부 길어진 머리카락. 낯선 자신의 모습 너머로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미정과 현우의 얼굴이 비쳤다.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곧이어 침실 문이 열리고 김현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잘 다려진 셔츠의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죄책감으로 굳어 있었다. 서연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시선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단해졌다. 서연아.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턱짓으로 미정을 가리켰다. 둘이 아주 잘 어울리네. 내가 없는 동안 행복했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현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미정과 서연 사이에 섰다. 마치 미정을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였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내가 어떻게 말하길 바라는데 3년 동안 타지에서 개처럼 일해서 보낸 돈으로 산 집에서 내 제일 친한 친구랑 내 침대에서 뒹굴고 있던 당신한테 말 조심해. 현우가 언성을 높였다. 그는 한 손으로 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기며 서연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당신이 날 버려두고 떠났잖아. 그 말에 서연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당신을 버려 우리가 함께 세운 계획이었잖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로 한 거였잖아. 희생 당신은 그냥 도망친 거야.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지. 돈만 보내주면 다인 줄 알았어. 현우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그는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비난을 쏟아냈다. 당신이 떠나고 나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결혼 생활이라는 건 돈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야. 당신은 이 결혼을 방치했어. 서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내 친구를 끌어들였구나. 이 집에서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미정이하고는 그런 관계 아니야. 우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거야.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다고. 현우는 뻔뻔하게 대꾸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흐느꼈지만 서연은 그 눈물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의 격렬한 대화가 오가는 동안 서연의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분해졌다. 그녀는 이 상황을 끝내야 할 결정적인 한마디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러나 이제는 낯선 그 괴물처럼 보이는 남자의 얼굴을. 분노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이성이 돌아왔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단호해졌다. 그래,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어쩌면 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바보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말이야, 현우 씨. 그녀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대단한 감정적 교류는 적어도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에서는 하지 말았어야지.
그 순간 현우의 얼굴에서 조소가 터져 나왔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다. 착각각 하지마 오서연. 그는 서연의 눈앞까지 다가와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긴 더 이상 당신 집이 아니야. 서연의 눈이 커졌다. 무서운 소리야. 현우는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으며 잔인한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 아파트 처음부터 내 단독 명의로 계약했어. 그 말이 서연의 귓가에 꽂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아찔한 이명과 함께 시야가 흐려졌다. 단순한 애정의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기만이었다. 3년간의 희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내 모든 규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사장을 상세히 작성하겠습니다. 현우의 마지막 말이 끝난 후 서연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3년. 독일의 낯선 병원 복도를 쉼없이 오가며 환자들의 피와 오물을 닦아내고 밤을 지새우며 보낸 시간들. 그 모든 희생의 결정체였던 이 집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녀의 지난 삶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다. 거짓말. 서연의 입술 사이로 간신히 새어나온 단어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못 믿겠으면 등기부등본 떼어봐. 당신이 독일에서 바쁘다고 인감이랑 서류 탄에게 맡기고 갔잖아. 공동 명의로 하면 절차만 복잡해진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 기억 안 나. 서연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을 느꼈다. 출국을 며칠 앞두고 짐을 싸느라 정신없던 날 현우가 내밀었던 수많은 서류들. 당신은 신경 쓸 것 없이 내가 다 처리할게라며 다정하게 웃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를 완벽하게 믿었기에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주었다. 그 무조건적인 믿음이 지금 그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오빠, 그만해!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미정이 모기만한 목소리로 현우의 소매를 끌어당겼다. 넌 빠져있어, 미정아. 현우는 다정하게 미정의 손을 토닥이며 서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서연아, 현실을 직시해. 당신은 지난 3년 동안 이 집에 한 번도 없었어. 이 집을 가꾸고 내 옆에서 나를 돌봐준 건 당신이 아니라 미정이야. 이제 와서 주인 행세하려 들지 마. 뻔뻔하기 짝이 없는 현우의 태도에 서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어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영원히 이들에게 지는 것이다. 서연은 크게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다. 바로 그 순간 현관 쪽에서 도어록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들렸다. 에미야, 나왔다. 오늘 우리 아들 좋아하는 갈비찜 해왔다. 익숙하고 앙칼진 목소리. 시어머니 나경희였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이 밤중에 시어머니가 반찬을 싸들고 비밀번호까지 누르며 자연스럽게 들어오다니. 이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현우와 미정뿐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서연의 뇌리에 소름 끼치는 진실이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쩌면 묵인하거나 부추겼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거실로 들어선 나경이는 안방 문 앞에 서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는 며느리를 향한 반가움이나 놀라움은 전혀 없었다. 대신 불청객을 마주한 듯한 노골적인 불쾌감이 역력했다. 아니, 네가 여기 웬일이냐 온다는 연락도 없이. 나경희는 들고 있던 반찬통을 식탁 위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쏘아붙였다. 어머니.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희를 바라보았다. 왜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 게 이상하냐? 너야말로 독일의 뼈를 묻을 것처럼 굴더니 왜 갑자기 기어들어와서 사람 놀라게 만들어? 경희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쯔쯔 찼다. 그리고는 서연의 뒤편에 서 있는 미정을 발견하고는 표정을 부드럽게 풀었다. 아이고, 우리 미정이 놀랐구나. 이리 와서 앉아라. 저런 애 신경 쓸 거 없다. 경희가 미정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끄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자신이 발 딛고 있는 현실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미정을 며느리 대하듯 챙기고 진짜 며느리인 자신은 철저히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가 지금 제 집에서 제 남편이랑. 서연이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자 경희가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내 집, 어디서 감히 네 집 타령이야.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대출받아서 산 집인데 네가 숟가락 하나 얹은 게 뭐 있다고 유세야. 제가 보낸 돈은요, 지난 3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붙인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갔는데요. 서연의 항변에 경희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받아쳤다. 그깟 푼 돈 몇 푼 보낸 거 가지고 유세 떨지 마라. 남편 버려두고 외국으로 겉돌면서 지 편하게 산 주제에 우리 아들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내조한 건 네가 아니라 미정이야. 차라리 미정이가 내 며느리 노릇을 더 잘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는 현우와 판박이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자. 무지 애게서연의 희생은 그저 이용하기 좋은 도구에 불과했다. 미정은 경희의 등 뒤에 숨어 서연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고 현우는 팔짱을 낀 채 이 상황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서연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똘똘 뭉친 견고한 성벽 같았다. 그 성벽 앞에서 서연은 철저히 혼자였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배신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서연은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조롱하는 세 사람을 차례대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 맺혀있던 눈물은 어느새 차갑게 말라 있었고 그 자리에는 서슬퍼런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요. 다들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서연의 입기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아까 현관에 떨어뜨렸던 자신의 캐리어를 향해 걸어갔다. 캐리어 지퍼를 여는 서연의 손길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그녀는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거실 조명빛을 받은 봉투가 서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서연은 그 봉투를 들고 다시 세 사람 앞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서연은 식탁 위로 그 서류 봉투를 소리나게 던지듯 내려놓았다.
어디 이 서류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서연의 서늘한 목소리가 굳게 닫힌 거실 공기를 갈랐다.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식탁 위에 놓인 갈색 봉투를 향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터질 듯한 긴장감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내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여 저 장을 상세히 작성하겠습니다. 식탁 위에 내던져진 서류 봉투는 거실 중앙의 무거운 존재감을 드러냈다. 봉투 표면에는 독일의 공증기관을 뜻한 하나는 낯선 문장과 직인이 붉게 찍혀 있었다. 그 직인이 주는 위압감에 현우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미정은 불안한 듯 아래 십수를 깨물었고 나경이는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표정으로 봉투를 노려보았다. 이게 다 무슨 수작이야? 현우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었다. 서연은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는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단 한 치의 떨림도 없었다. 수작에 한 짝이 아니라 증거지. 서연은 첫 번째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넓게 펼쳤다. 그것은 지난 3년간 그녀가 독일에서 현우의 한국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초단위까지 기록한 은행의 공식거래 명세서였다. 모든 송금 내역의 비고란에는 독일어와 영어 그리고 한국어로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부부 공동자산 형성 및 주택자금 명목.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서연은 현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물었다. 당신이 내 인감과 서류를 다 가져가서 단독 명의로 집을 계약할 거라는 생각 솔직히 못했어. 당신을 믿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해외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보내면서 내 안전장치 하나쯤은 마련해 둬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매번 송금할 때마다 공증을 받고 목적을 명시해서 국제금융기록으로 남겼어. 현우의 얼굴에서 여유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빠르게 훑어내려갔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모두 서연의 피땀 어린 돈이었고 그 돈이 정확히 이 아파트를 매입한 시기와 자금 흐름에 일치한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한국에서는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현우가 언성을 높이며 서류를 탁자 위로 신경질적으로 던졌다. 의미가 왜 없어?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비웃음이 번졌다. 그녀는 현우 쪽으로 몸을 약간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국내로 송금되었는데 수취인이 그 목적을 위반하고 자산을 독점하거나 은닉하려 했다면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의 재산 분할 문제가 아니야.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현우의 굳어가는 표정을 감상했다. 국제 금융 사기 및 횡령으로 형사 고발 대상이 되지. 그 말에 현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나경이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듯 했지만 아들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고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했다. 너 지금 우리 아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 경희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어머니 아들이 저한테 한 짓이 범죄가 아니면 뭔데요? 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경희를 향해 맞받아쳤다. 며느리 피 빨아먹고 산 집에서 다른 여자 불러들여서 희희낙낙한 게 범죄가 아니면 뭐냐고요. 서연은 다시 식탁 위에 서류 뭉치 중 다른 하나를 집어들었다. 여기 법률 검토서도 있어. 귀국하기 전에
이미 한국과 독일의 변호사 양쪽 모두에게 자문을 마쳤어. 내가 기여한 자금이 입증되는 이상 당신은 내 동의 없이 이 집을 처분할 수도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이미 이 집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어제 날짜로 접수된 상태야. 현우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가 알던 순종적이고 헌신적이었던 아내 오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치밀함으로 반격을 준비해온 것이다. 미정은 현우의 팔을 붙잡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서연아, 우리 이러지 말자. 법으로 가기 전에 대화로. 현우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기고만장함은 온데간데 없이 비굴하게 기어들어갔다. 대화.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당신이 내 등에 칼을 꽂을 때 대화 같은 건 이미 끝났어. 서연은 서류들을 다시 봉투 안에 천천히 정리해 넣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한때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세 사람은 이제 그녀의 손짓 하나 말 한마디에 얼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아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금까지 현우의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미정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윤미정. 서연이 낮게 이름을 부르자 미정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서연은 핸드백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한 후 그녀는 휴대폰을 식탁 한가운데로 밀어놓았다. 이 서류들은 현우 씨와 어머니를 위한 내 작은 선물이었고, 서연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제 내 차례야. 휴대폰 화면에는 한 폴더가 열려 있었다. 서연은 첫 번째 사진을 터치했다. 화면이 커지며 사진이 나타났다. 제주도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현우와 미정이 뺨을 맞대고 찍은 사진이었다. 화면 하단에는 사진이 찍힌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현우가 서연에게 부산으로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했던 바로 그 주말이었다. 서연은 화면을 넘겼다. 이번에는 짧은 동영상이었다. 늦은 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다음 화면으로 넘기자 은행 계좌의 이체 내역을 캡처한 이미지들이 연달아 나타났다. 현우의 계좌에서 미정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이체된 내역들이었다. 내가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번 돈이 고스란히 이 여자의 통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휴대폰 화면으로 달려들었다. 미정은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헐떡였다. 나경이마저 입을 떡 벌리고 굳어버렸다. 이 사진들. 현우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네가 독일에 있었는데 어떻게? 서연은 휴대폰을 다시 거두어들이며 서늘하게 대답했다. 궁금해 누가 나한테 이 사진과 영상들을 보냈는지. 현우와 미정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미정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렷하게 말했다. 이태진. 그 이름이 서연의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미정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듯 허물어졌다. 이태진이 나한테 전부 다 보냈어. 8개월 전부터 빠짐없이. 거실은 묘지에 온 것처럼 섬뜩한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름, 결코 이 상황에 등장해서는 안 될 이름이 소환되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미정이 필사적으로 감추고 싶었던 가장 추악한 비밀의 문을 열어젖히는 열쇠였다.
내 모든 규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6장을 상세히 작성하겠습니다. 이태진. 그 이름 석자가 거실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바닥에 주저앉은 미정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고 그녀의 호흡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빠졌다. 현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정과 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나경희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태진이 누구야? 현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서연은 바닥에 웅크린 미정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물어봐. 네 사랑스러운 연인한테. 이태진이 누구인지. 미정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니야. 언니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미정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미정아 똑바로 말해. 이태진이 대체 누군데? 서연이한테 우리 사진을 보내 스토커야 아는 사람이야. 미정이 대답하지 못하고 오열하자 서연이 대신 입을 열었다. 스토커 아니. 윤미정의 약혼자.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현우의 손이 미정의 어깨에서 툭 떨어졌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다. 뭐 약혼자. 그래, 네가 내 집에서 윤미정이랑 살림을 차리고 있을 때 윤미정은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 서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거실을 찔렀다. 8개월 전 이태진 씨가 나한테 처음 연락을 해왔어. 소셜미디어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더군. 처음엔 사기꾼인 줄 알았어. 하지만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현우 당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 현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는 미정을 향해 고함을 쳤다. 약혼자가 있었다고. 넌 나한테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넌 나한테 오직 나뿐이라고 했어. 내가 서연이 때문에 힘들어할 때 유일하게 기댈 곳이 너뿐이라고. 오 불쌍한 김현우. 서연이 비웃음 섞인 어조로 끼어들었다. 너희 둘 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넌 나를 속이고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바람을 피웠고 윤미정은 약혼자를 속이고 널 만났지. 서연은 소파에 천천히 허리를 펴고 앉았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오직 그녀만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태진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윤미정이 파혼을 선언하고 연락을 끊자 이상하게 여겼어. 그래서 뒤를 캤지. 그리고 윤미정이 내 집에 드나드는 걸 알게 된 거야. 처음엔 그냥 친구 집에 얹혀 사는 줄 알았겠지만 조사를 해보니 그 집 주인이 나고 윤미정이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지. 그래서 그 자식이 이 사진들을 다 찍었다고. 현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그래, 이태진 씨는 윤미정의 배신에 치를 떨었어. 그리고 나한테 연락을 한 거야. 자신이 겪은 지옥을 나도 겪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겠지. 내 인생의 황금기를 더 이상 너희 같은 쓰레기들에게 낭비하지 말라고. 나경이가 참지 못하고 나섰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미정이가 약혼자가 있었다고 양다리를 걸쳤단 말이냐. 그녀는 미정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눈을 부릅떴다. 아까까지만 해도 우리 며느리라며 감싸고 돌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라 미정이 나경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경이는 혐오스럽다는 듯 거칠게 발을 빼버렸다. 어디서 더러운 손을 대 내 아들 꼬드겨서 조강지쳐 쫓아내려던 것도 모자라. 딴 남자랑 결혼까지 약속해놓고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 이 여우 같은 년. 나경희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현우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원망하던 시선을 거두고 이제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미정을 내려다보았다. 너 책임 처음부터 날 이용할 생각이었어. 네, 약혼자한테 돌아가기 전에 잠깐 머물 곳이 필요했던 거냐? 아니야, 오빠 진짜 아니야. 오빠를 향한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 미정이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현우는 차갑게 그녀를 밀쳐냈다. 서연은 이 진흙탕 싸움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서로를 속이고 기만하며 세운 모래성이 진실이라는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었다. 그들 스스로가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서연아. 현우가 다시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변명과 후회, 그리고 한 가닥 희망이 섞여 있었다. 나도 속은 거야. 저 여자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에게 접근한 거라고. 내가 어리석었어. 용서해줘. 서연은 조용히 일어섰다. 용서, 네가 어리석었다고. 네가 저지른 짓이 정당화될 거라 생각해. 넌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내 믿음을 짓밟았어. 윤미정이 널 속인 건 그녀의 잘못이지만 네가 날 배신한 건 전적으로 네 선택이었어. 그때였다. 거실의 정막을 깨고 현관문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3번의 짧고 날카로운 벨소리.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굳게 닫힌 현관문을 향했다. 현우와 미정, 그리고 나경희의 얼굴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쳤다. 이 늦은 밤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다. 서연만이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띤 채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누구?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인터폰 화면을 켰다. 화면 속에는 굳은 표정의 남자가 서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도어록의 열린 버튼을 누르며 등 뒤에 세 사람을 향해 서늘하게 선언했다. 인사해. 이태진 씨야. 내가 불렀어. 3자 대면, 아니 4자 대면을 해야 모든 게 확실해질 테니까. 현관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서연의 통제 아래 파국의 마지막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들어서고 있었다. 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7 장을 상세히 작성하겠습니다. 무거운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자 복도의 서늘한 공기와 함께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분노로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 미정의 전 약혼자 이태진이었다. 태진은 거실 한가운데 선체 엉망진창이 된 집안 풍경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미정 넋이 나간 표정의 현우, 그리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나경희까지. 그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서 있는 서연에게 머물렀고 짧은 목례를 건넸다. 늦은 시간에 실례 많습니다, 오서연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진의 정중하고 침착한 목소리는 오히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소름 끼쳤다. 그는 천천히 미정을 향해 걸어갔다.
구두굽이 바닥에 닿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거실에 숨막히는 정막을 채웠다. 태진 씨. 미정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다. 태진은 미정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오랜만이네, 윤미정. 결혼 준비로 바쁘다며 갑자기 잠수 탄 게 엊그제 같은데 이런 훌륭한 곳에서 남의 남편이랑 살림을 차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현우가 발끈하며 나섰다. 당신 뭐야? 남의 집에서 뭐 하는 짓이야? 태진은 고개를 돌려 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혐오감이 가득 담긴 시선이었다. 남의 집, 이 집이 김현우 씨 집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오서연 씨가 독일에서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집인데 아내 돈으로 산 집에서 아내 친구랑 뒹구는 기분은 어떻습니까? 아주 짜릿했나 보죠. 이 자식이... 현우가 주먹을 쥐고 앞으로 나섰지만 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치고 싶으면 쳐보시죠. 합의금은 당신이 아니라 서연 씨 돈에서 나가겠지만. 그 말에 현우는 멈칫하며 주먹을 내렸다. 태진은 다시 미정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미정의 얼굴 앞으로 툭 던졌다. 네가 나한테서 훔쳐간 청첩장 계약금, 신혼여행 취소 위약금, 그리고 내 명의로 몰래 받은 대출금 내역이야. 이 모든 걸 해결하느라 내가 지난 8개월 동안 어떤 지옥을 겪었는지 넌 상상도 못하겠지. 미정은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필사적으로 현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오빠. 아니야, 태진 씨가 오해한 거야. 내가 다 설명할게. 오빠를 향한 내 마음은 진짜였어. 저 남자는 그냥 내가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했던 과거일 뿐이라고. 하지만 현우는 차갑게 그녀를 뿌리쳤다. 과거 나를 만나는 동안에도 저 남자랑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으면서 과거 넌 나를 철저하게 이용한 거야. 서연이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내 뒤통수 치고 저 남자 뒤통수 치고 넌 쓰레기야. 현우의 폭언에 미정은 절망적으로 울부짖었다. 그들의 얄팍한 사랑은 서로의 밑바닥을 확인하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거짓과 기만으로 쌓아 올린 관계의 말로는 참혹했다. 이때 줄곧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나경희가 나섰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미쳐. 어디서 저런 더러운 년이 굴러들어와서 우리 착한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경희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미정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미정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았다. 악, 어머니 왜 이러세요? 아까까지만 해도 절 며느리로. 누가 내 시어머니야, 이 앙큼한 거사. 양다리 걸치고 내 아들 등골 빼먹으려는 꽃뱀 주제에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경희의 거친 손길에 미정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비명이 터져나왔다.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현우는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미정을 외면했다. 태진 역시 냉담한 얼굴로 이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당장 나가, 당장 내 아들 집에서 짐 싸서 꺼져버려. 경희가 미정의 등을 강하게 떠밀었다. 미정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엎어졌다. 경희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소파 위에 있던 쿠션을 집어 미정의 얼굴에 거칠게 집어던졌다. 가장 든든한 아군이었던 나경희가 가장 끔찍한 적군으로 돌변하는 순간이었다. 미정은 바닥에 엎드린 채 서럽게 오열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의 울음소리는 처절했지만
이 공간 안에서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정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대충 정리했다. 그녀는 수치심과 절망에 가득 찬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여전히 차가운 무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언니, 내가 졌어. 미정은 간신히 모기만한 목소리를 냈다. 이긴 적도 없어.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너한테는 일말의 동정심도 아까우니까. 네 집 내 손으로 싸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미정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현관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 뒤로 태진의 싸늘한 경고가 날아들었다. 내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다. 넌 내가 겪은 지옥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될 거야. 미정은 어깨를 움츠리며 쫓기듯 현관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그녀가 남기고 간 짙은 향수 냄새만이 부서진 관계의 찌꺼기처럼 거실에 맴돌고 있었다. 미정이 떠난 후 태진은 서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남은 일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태진이 떠나고 거실에는 서연과 현우 그리고 나경이 단 세 사람만이 남았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침묵은 아까보다 더욱 무겁고 질식할 것 같았다. 현우는 머리를 감싸쥐며 소파에 주저앉았고 나경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의 눈치를 살폈다. 미정이라는 공통의 적이 사라지자 그들이 마주해야 할 진짜 현실이 그들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무표정하게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자, 이제 우리 차례네. 네, 모든 규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8장을 상세히 작성하겠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짓눌렀다. 미정과 태진이 휩쓸고 지나간 폭풍의 잔해 속에서 현우와 나경희는 폐잔병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서연은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변명할 거리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는 현우의 불안한 눈동자를 꿰뚫고 있었다. 긴 정적을 먼저 깬 것은 현우였다. 그는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며칠 전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당당함이나 조금 전까지 미정을 감싸돌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비굴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향해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갔다.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외로워서 판단력이 흐려졌어. 그 여자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내게 접근한 걸 몰랐어. 나도 피해자야, 서연아. 넌 내 마음 알잖아. 내가 원래 그런 놈 아니라는 거. 서연은 실소를 터뜨렸다. 자신의 배신을 외로움과 다른 여자의 유혹 탓으로 돌리는 남자의 비겁함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피해자. 서연의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다. 내 돈으로 산 집을 내 단독 명의로 돌려놓고 내 친구를 안방에 끌어들여서 신혼부부 행세를 한 네가 피해자라고. 김현우, 넌 피해자가 아니라 역겨운 사기꾼이자 배신자일 뿐이야. 서연아, 제발. 현우가 애원하듯 손을 내밀었지만 서연은 혐오스럽다는 듯 뒷걸음질을 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녀의 경고는 날카로운 얼음 송곳 같았다. 네가 그 더러운 손으로 날 만지는 것조차 소름이 끼치니까.
그때 소파에 넋을 잃고 앉아있던 나경희가 슬그머니 일어섰다. 그녀는 방금 전 미정의 머리채를 휘어잡던 사나운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불쌍한 노인 행세를 하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애미야, 우리 아들이 순간 홀려서 실수를 크게 했구나. 그래도 어쩌겠니? 부부의 연이라는 게 그리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잖니. 딱 한 번만 용서하고 넘어가 주면 안 되겠니? 응, 내가 다 잘못 가르친 탓이다. 내 얼굴을 봐서라도. 이 경희는 짐진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하며 서연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서연은 가볍게 몸을 틀어 그 손길을 피했다. 시어머니의 얄팍한 동정심 유발 작전에 넘어갈 만큼 그녀는 어리석지 않았다. 어머니 얼굴을 봐서요. 서연은 어이없다는 듯 반문했다. 아까 제가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미정이가 저보다 며느리 노릇을 더 잘한다고 제 돈으로 산 이 집에서 저보고 당장 나가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경희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건 내가 상황을 잘 몰라서. 몰랐다고요. 천만에요.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잖아요.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도 돈 많은 며느리가 외국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젊고 고분고분한 여자가 아들 수발드는 게 편해서 모른 척 눈 감아 주신 거잖아요. 아니, 오히려 부추기셨죠. 서연의 예리한 지적에 경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서연은 경희와 현우를 번갈아 보며 단호하게 선언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전 이 집에 용서를 빌러오거나 화해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서연은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식탁 위 아까 던져두었던 국제 송금내역서 옆에 나란히 내려놓았다. 이혼 소장입니다. 그 네 글자가 거실에 떨어지는 순간 현우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는 털썩 소리를 내며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다. 내일 아침 일찍 제 변호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할 겁니다. 청구 사유는 배우자의 중대한 부정행위, 그리고 악의적인 유기 및 재산 은닉 시도. 위자료는 물론이고 제가 이 집에 기여한 자금 전부와 그에 대한 지연 이자까지 철저하게 받아낼 생각입니다. 서연아, 이혼이라니.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다 고칠게. 집 명의도 당장 내일 공동 명의로 바꾸고, 아니, 내 단독 명의로 바꿔줄게. 제발 이러지 마. 현우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서연에게 매달리려 했다. 공동 명예, 단독 명예. 서연은 현우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내뱉었다. 이제 와서 명의가 무슨 소용이야. 내가 원했던 건 이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할 미래였어. 넌 그 미래를 내 손으로 시궁창에 처박아 버렸고. 서연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자신이 애정을 담아 고른 벽지 바닥재 조명.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제 이 공간은 그녀에게 끔찍한 악몽의 무대일 뿐이었다. 그리고 명예 변경 같은 얄팍한 수작 부릴 생각 맘 서연은 냉정하게 덧붙였다. 이미 가압류 신청 끝났다고 아까 말했지. 판결 나기 전까지 넌 이 집에서 휴지 조각 하나 내 마음대로 처분 못해. 서연은 미련 없이 뒤를 돌았다. 그녀의 손은 다시 현관에 놓인 캐리어 손잡이를 향했다. 어디 가려고 서연아, 가지 마. 현우가 다급하게 그녀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다. 서연은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반쯤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옆모습은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견고했다. 내 동생 집으로 갈 거야. 이 더러운 집에서는 단 1초도 숨을 쉬고 싶지 않으니까. 그녀는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열었다. 어두운 복도로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다급하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현우의 목소리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나경희의 흐느낌이 메아리쳤다. 하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며 둔탁한 금소금을 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가 완전히 차단되는 소리이자 끔찍했던 관계의 완벽한 단절을 알리는 선고였다. 오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텅 빈 복도를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호했다.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뒤로 한 채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내 모든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구장을 상세히 작성하겠습니다. 서연이 떠난 후의 며칠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현우와 나경희에게는 매일매일이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 서연이 경고했던 대로 그녀의 법적 대리인은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움직였다. 아파트, 가압류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들었고 현우의 개인 통장과 급여 계좌마저 동결되었다. 현우가 어떻게든 숨겨보려 했던 자산의 흐름까지 샅샅이 추적당했다. 이혼 조정 기일이 잡히자 궁지에 몰린 모자는 필사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다. 그들은 서연의 가족에게 매달리기로 작정했다. 평소 점잖고 조용한 편이었던 서연의 남동생 오세준을 만나 눈물로 호소하면 서연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이었다. 약속 장소는 법원 근처의 조용한 한정식집이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방 안에는 서연과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동생 세준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수척해진 얼굴의 현우와 잔뜩 주눅든 나경희가 자리했다. 세준은 어릴 적부터 누나인 서연을 우상처럼 따랐다. 누나가 독일에서 고생하며 보낸 돈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을 대학까지 보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누나가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세준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지만 그는 서연의 당부대로 겉으로는 놀랍도록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연아, 세준아. 경희가 먼저 침묵을 깨고 코맹맹이 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눈가가 붉게 달아오른 채 세준을 향해 애처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우리 현우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서 그래. 하지만 세준아 부부라는 게 칼로 물베기란다. 한 번 실수했다고 이렇게 모질게 끊어내면 앞으로 남은 긴 세월을 어찌 살아가려고 그러니. 세준은 경희의 눈물 연기에 흔들림 없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사돈 어르신, 실수라는 건 의도치 않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겁니다. 매형은 치밀하게 누나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려 했고 다른 여자와 살림까지 차렸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이자 완벽한 배신입니다. 경희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평소 말수가 적던 사돈 총각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예상치 못한 눈치였다. 옆에 앉아있던 현우가 다급하게 거들었다. 처남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명예 문제는 내가 혼자 처리하기에 절차가 복잡해서 편의상 그렇게 한 거였어. 절대 서연이 몫을 가로채려던 게 아니야. 현우의 구차한 변명에 서연은 헛웃음을 쳤다. 편의상 국제 송금 기록에 분명히 공동명의 주택자금이라고 명시했는데도 당신은 내 허락 없이 단독 명의로 계약했어. 그리고 그 집에서 당신과 윤미정이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동안 나는
병원에서 시체 닦고 밤새면서 과로로 쓰러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걸 알고도 그런 말이 나와. 현우는 서연의 날 선 질책에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경희는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녀는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쳤다. 그래, 내 아들이 바람 피운 건 100번 1000번 잘못했다 치자. 하지만 너도 잘한 건 없지 않니? 여자가 집구석을 비우고 외국으로 나돌아다니니 남자가 외로워서 한눈을 팔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집 우리 아들도 자기 월급 다 부어서 대출금 갚느라 뼈 빠지게 고생했어. 네가 돈 좀 보탰다고 온전히 네 집인 양유세 떠는 건 억지 아니냐. 경희의 적반하장격 태도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세준이 턱관절에 힘을 주며 당장이라도 일어설 듯 몸을 틀었지만 서연이 그의 팔을 잡아 가볍게 제지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경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화산 같은 분노가 억눌려 있었다. 제가 외국으로 겉돌았다고요. 현우 씨 사업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그거 갚아주고 이 집 장만하려고 제 발로 지옥불에 뛰어든 겁니다. 현우 씨 월급이요. 그 알량한 월급으로 대출이자 갚고 나면 생활비도 모자라서 제가 독일에서 매달 생활비까지 꼬박꼬박 송금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까지 챙겨서요. 서연은 테이블 위로 몸을 숙여 경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니는 그걸 다 알면서도 그저 당신 아들이 편하게 사는 데만 관심이 있으셨죠. 제 피땀으로 지은 집에서 며느리 노릇 잘하는 젊은 여자. 시중 받으며 떵떵거리고 사니까 좋으셨습니까? 경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파래졌다를 반복하며 씩씩거렸지만 차마 반박하지 못했다. 더 이상 구차하게 매달리거나 협박할 생각 마세요. 서연은 현우를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건 화해를 하려거나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야. 법정에서 더 추잡한 꼴 보이기 전에 내 조건대로 합의하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러 온 거지. 서연은 가방에서 변호사가 작성한 합의서를 꺼내 현우 앞으로 밀었다. 그것은 이혼에 동의하고 서연이 기여한 자금 원금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며 불이행 시 아파트를 강제 경매에 넘긴다는 내용이 담긴 가혹한 합의서였다. 이 금액은 당장 이 돈을 어떻게 구해 집을 팔아도 남는 게 없는데. 현우가 합의서에 적힌 금액을 보고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건 네 사정이고. 서연은 냉정하게 대꾸했다. 집을 팔든 사채를 끌어다 쓰든 알아서 해. 내가 흘린 땀방울 하나, 눈물 한 방울까지 전부 현금으로 계산해서 돌려받을 테니까. 너 이 독한 년 피도 눈물도 없는 년. 경희가 이성을 잃고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서연을 때리려 했다. 그 순간 서연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차가운 물이 담긴 유리잔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목이 짧고 강하게 움직였다. 차가운 물줄기가 허공을 가르고 현우의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현우는 물벼락을 맞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갔다. 그의 얼굴과 잘 다려진 셔츠가 순식간에 엉망으로 젖어버렸다. 경희는 경하게 차 비명을 지르며 아들을 감싸 안았다. 세준조차 누나의 돌발 행동에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통쾌하다는 듯 입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텅 빈 유리잔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정신 차려 김현우. 이건 네가 나한테 끼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서연의 눈빛은 무자비한 심판관 같았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억눌러 왔던 모든 분노와 굴욕감을 그 물 한 잔에 담아 남편의 얼굴에 뿌려버린 것이다. 내일까지 합의서에 도장 찍어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 안 그러면 이 집은 당장 경매에 넘어갈 거고 넌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게 될 테니까.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다. 세준이 듬직한 걸음으로 그녀의 뒤를 따랐다. 굳게 닫히는 미닫이 문 너머로 현우의 헐떡이는 숨소리와 나경희의 오열이 길게 이어졌지만 서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폭풍우 같았던 최후의 전쟁은 그렇게 서연의 완벽하고도 차가운 승리로 끝을 맺고 있었다. 내 모든 규정과 원칙을 완벽히 준수하여 마지막 제10장을 상세히 작성하겠습니다. 시간은 거짓과 기만의 상처 위로 무심히 흘렀다. 그날의 아수라장 같았던 한정식 집에서의 대면 이후 현우와 나경희는 끝내 버티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다. 서연이 제시한 가혹한 조건의 합의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가압류된 아파트는 시세보다 싼 값에 금매로 넘겨졌고 그 대금의 대부분은 서연의 몫으로 돌아왔다. 현우는 남은 푼돈으로 어머니와 함께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으로 쫓겨나듯 이사해야 했다. 윤미정의 소식은 풍문으로만 들려왔다. 태진이 예고했던 대로 그녀를 상대로 혹독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직장마저 잃은 미정은 야반도주하듯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한때 서연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남편의 은밀한 연인이었던 여자의 비참한 말로였다. 서연은 돌려받은 돈을 쥐고 다시 독일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도망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세련된 오피스텔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3년간 독일에서 쌓은 선진 의료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현장 경험은 훌륭한 자산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바탕으로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헬스케어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초반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서연 특유의 성실함과 꼼꼼함, 그리고 국제적인 감각이 입소문을 타면서 사업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녀의 화려한 외모와 당당한 태도 뒤에 숨겨진 끔찍한 이혼 스캔들을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다. 압도적인 성공 앞에서는 어떤 가십도 힘을 잃기 마련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어느 쌀쌀한 늦가을 오후 서연은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낙엽이 뒹구는 거리를 바쁘게 걷던 중 횡단보도 신호 대기선에 섰다. 무심코 고개를 돌리던 서연의 시선이 반대편 인도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 멈췄다. 구부정한 어깨 며칠은 깎지 않은 듯 지저분한 수염 계절에 맞지 않는 얇고 구겨진 외투. 한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를 든 채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사내. 김현우였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서연이 번 돈으로 고급 정장을 빼입고 외제차를 몰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굴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삶의 무게와 실패의 쓴맛에 완전히 짓눌려버린 초라한 중년 남자가 그곳에 서 있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이 썰물처럼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서연도 발걸음을 뗐다. 현우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현우가 우연히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현우의 탁한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수치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후회가 교차했다. 그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주 작은 동요조차 없었다.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일말의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에게 김현우라는 존재는 완벽하게 지워진 과거의 유령일 뿐이었다. 서연은 꼿꼿한 자세로 그 초라한 사내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단 한 번의 멈춤도 없이 마치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를 지나치듯 자연스럽고 무심한 발걸음이었다. 현우는 멀어지는 서연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내렸다. 통유리창 너머로 저물어가는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빌딩 숲 사이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고 도시는 곧 다가올 밤의 활기를 준비하며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커피잔을 손에 쥐고 가만히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불현듯 1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다. 부푼 가슴을 안고 독일에서 돌아와 낯선 자물쇠가 채워진 문을 마주했던 그 절망적인 순간, 가장 사랑했던 남편과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자신의 침실을 차지하고 있던 끔찍한 광경,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벼랑 끝에 서 있던 오서연. 만약 누군가 지금의 그녀에게, 그날의 오서연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 도망치라고 할까? 그 문을 열지 말고. 진실을 모른 채 돌아서라고 할까?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당하게 그 문을 열어 네가 마주할 진실이 아무리 끔찍하고 너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지라도 피하지 말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 그 고통이 끝나는 곳에 비로소 진짜 네 삶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거리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때렸지만 사무실 안은 따스하고 평온했다. 노트북 화면 위로 새로 계약을 체결한 클라이언트의 이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다. 오서연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다. 입가에 부드럽지만 단단한 미소가 번졌다. 뼈아픈 배신은 그녀에게서 순진한 믿음을 앗아갔지만 대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인함을 선물했다. 희생은 충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거리는 사랑을 파괴하지 않는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거짓과 기만일 뿐이다. 이 값비싼 교훈을 치른 대가로 그녀는 온전한 자신의 주인이 되었다. 도시의 화려한 넌사인이 하나둘 켜지며 밤하늘을 수놓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섰다. 유리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희생양도 아닌 온전한 오서연으로서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다. 속임수로 가득했던 과거를 불태워버린 자해 위에서 그녀의 새로운 새벽은 이미 찬란하게 밝아오고 있었다.